네, 안녕하세요.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26년 4월. 벌써 시간이 4월이 됐습니다.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네, 4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지난달에 이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기본 개념이란 마켓 밸류를 지지난달에 했고,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DCF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MPB가 뭐고, IRR이 뭐고, 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MPB나 IRR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시면, 지난달로, 가셔서 3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DCF를 가지고 우리 회사 밸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수행하시는 회계사들, 네, 즉, 이제 밸류에이션 팀, 뭐, M&A 팀이라고 부르는 벨 팀, 뭐, 이렇게 부르는 회계사분들이 하시는 영역이라서 회사가 사실 DCF를 직접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DCF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주시면 회계사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일단 저희는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의 DCF 방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DCF가 추정이 되는지, 밸류가 이제 계산이 되는지를 알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한번 테스트를 볼 때, 뭐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DCF를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게 되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들도 많이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나 기반 데이터를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참고로 저희가 DCF 방법은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산출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먼저 추정하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평가 기간 동안에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거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 네, 뭐, 요렇게 하기는 좀 짧긴 하고,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네, 한 25년, 뭐, 원래는 DCF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이런 텀이 좀 짧고, 네, 저 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텀이 짧고, 그 다음에, 사실 5년 이후에 추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경우들이 많아서 워낙 변동도 심하고, 시장 상황도 변동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기 5년에 되게 집중해서 포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를 그래도 가져가는 정도 수준으로 보통 DCF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DCF는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도 이 터미널 밸류를 항상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년 이후에는 이제 영속적으로 어느 정도 쭉 성장한다 이 가정을 하고 이제 터미널 밸류를 넣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터미널 밸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년 이후도 힘든데 10년 이후가 진짜 맞겠냐. 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네,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는 DCF에 반영이 되는 이 할인율 자체가 꽤 높기 때문에 사실 10년 이후에 값을 찍어놔도 뭐 그렇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각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터미널 밸류 자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면 그냥 없애자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경우도 요새는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현금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후는 뭐 터미널별로 추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할인율에 따라서 워낙 이 DCF에 따른 밸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할인율을 뭘로 정할 거냐, 또 별도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결정이 되면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인 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로 추정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손익의 변동이나 자산이나 부채, 이제 재무제표랑 연결된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해서
이 밸류에이션 리포트 자체를 완성을 시키는 게 이제 다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법인한테 밸류에이션을 맡긴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모델, 그 에스티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 엑셀 파일도 있지만 결국엔 또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왜 그렇게 추정을 했으며 산업에 대한 이제 그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 한다고 하겠죠. 뭐 매출이 성장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근거가 뭐고 산업은 어떻고 뭐 전반적인 이제 회사는 또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화해서 받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포트는 엑셀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서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평가한 이유랑 원인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장기 계획 기반으로 CF 추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무 파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실무 파일은 지난번에 마켓 밸류 할 때 추정했던 뭐 여러 가지 매출, 비용, 캐펙스 고정비 추정을 해서 손익계산서가 추정이 된 것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고요. 일단 저희가 FCFF, 즉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거를 추정을 할 건데 이제 손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레비뉴 같은 것들은 일단은 만약에 손익으로 간다 그러면 귀속 시점이 그 해당 연도에 뭐 판매한 거, 매출한 거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바라보는 이 그 밸류에이션에서 바라보는 뷰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입니다. 실제적인 현금 흐름. 그래서 풀이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흐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출액을 뭐 2천억 정도, 뭐 20억 정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돈은 29년에 뭐 반반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10억, 10억 이렇게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네, 이게 그 관점이 좀 다른 게, 밸류에이션은 투자에 대한 평가를 좀 우선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익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에 수익과 현금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위주로 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가들, 원가들도 매입 시점이 만약에 좀 앞당겨져 있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으로 다 반영을 해주시는 구조로 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요. 투자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손익이랑 가장 이 밸류에이션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비 도입을 한다. 50억짜리를 26년에 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현금으로서는 50억이 집행이 돼야 저희가 장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재무제표상에서는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50억이 있으면 10년 내용연수 한다 그러면 5억씩 10년 동안 이렇게 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5년으로 쭉 피니까 10년 동안 이제 5억씩밖에 안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이 현금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50억이 훅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에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현금 흐름은 50억인데 이제 자산 가액이 얼마나 되고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밑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가 DCF를 하기 위해서 FCF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게 비용을 그래서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 그래서 캐펙스, 캐피탈을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캐펙스라고 부르고 오펙스라고 운영 비용을 별도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말 그대로 인건비, 뭐 판관비, 복리후생비 같은 실제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비용을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적용될 때는 물론 비용은 캐펙스가 더 클 겁니다. 대부분의 뭐 제조나 특히 이제 건설 설비 막 이런 게 들어가는 데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큰데 뭐 우리가 이제 저희는 IT 기업이라서 그러면 이런 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대신에 운영 비용이 되게 커질 거고 이런 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형성을 하는 부분은 캐펙스로 많이 빼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돼서 나가는 비용들을 오펙스로 많이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투자 입장에서는 캐펙스는 그래도 자산을 사는 거니까 뭔가 이거는 그래도 내 돈이 저기 자산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펙스는 조금 날라가네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쓴 돈을 그냥 소모해 버리네. 그래서 캐펙스랑 오펙스 비율도 좀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핑을 할 때 어떤 거를 캐펙스로 넣고 어떤 걸 오펙스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위에 이제 그 캐시플로우는 크게 그래서 손익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인플로우인 레비뉴 부분이랑 그다음에 원가, 캐펙스, 오펙스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잘 매핑해서 캐시플로우를 정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비교 목적상에서 일단 정리를 한 거고요. 뒤에 보시는 지난번에 마켓밸류 했던 손익계산서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 이런 목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 즉 레비뉴랑 매출원가, 네, 요걸로 쓰는 돈은 레비뉴,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영업활동이겠죠. 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쓰는 비용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없으니까, 네, 운영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될 거고, 투자활동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큰 금액의 네, 투자가 26년, 27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 활동이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갉아먹는구나. 이렇게 보면 25, 26, 27에는 28까지 어느 정도 그 캐시플로우 아웃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29년 양산이 되는 때부터 뭔가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토탈 캐시플로우가 이제 인플로우로 바뀌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산했던 것처럼 DCF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이 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할인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할인율이 9.3%다라고 한다면 네, 요 MPB, 네, MPB라고 하는 요 함수를 통해서 간략하게 프로젝트 밸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투자권, 25년에 뭐 10억이 들어가고, 26년에 60억이 들어가고, 27년에 23억이 들어가는 하는데, 29년부터는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건에 대해서 9.3%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면, 네, 25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할인을 한다면, 현재 가치는 211억이다. 네, 212억이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IRR로 만약에 전환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이제 연평균 연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는 39%짜리 수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꽤 높죠. 네, 뭐 이게 이제 저희가 1년에 이제 100원씩 투자했을 때 39%의 수익이 복리로 누적되는 네, 투자 아니니까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제 우리 회사 가치는 212억 정도 나오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네,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켓밸류랑 비교를 해보면 마켓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PSR 기준으로 뭐 700억, 100, 뭐 100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DCF 같은 경우는 한 212억 정도 나오는 거면 이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 갖고만 네, 뭔가 매긴다면, 요 정도 밸류밖에 안 나올 거다. 네, 212억이다. 하지만, 일단 이제 몇 가지가 빠져 있죠. 일단 터미널 밸류가 없고요. 네, 지금 터미널 밸류는 아직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34년 이후에도 돈을 계속 벌 건데, 네, 그런 것들도 일단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마켓 밸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핫한 산업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DCF랑 마켓 밸류의 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논리로 또 이제 밸류를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 DCF의 가정을 좀 더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할인율에 좀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밸류를 조정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통 밸류가 매겨지면, 자, 이 밸류는 이 금액들이 투자가 됐을 때, 네, 저희가 뭐 2억, 50억, 15억 이런 투자가 됐을 때, 네,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파이낸셜 플랜이랑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0억, 20억, 30억은 뭐 자본금으로 유입하고, 20억, 네,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 나머지를 좀 빌려서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현금 잔고를 플러스로 만들어 놔야 사실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제 재무 반영 전 현금 흐름을 재무 현금 흐름을 섞었을 때 또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1차는 뭐 요 금액은 엔젤로 받고 이건 VC 3J, 이건 3G B
그다음에 시리즈 C로 넘어가겠다, IPO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이 짜졌으면 일단 1차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그 밸류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플랜이 반영된 다음에 파이낸셜 플랜을 반영한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NPV가 어떻게 되고 IRR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는 요거는 회사 가치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자라면 아니면 창업자라면 난 처음에 2억이 들어갈 거고 창업자들은 그냥 운영 과정에서는 월급만 받고 그 자본에 대해서는 수익은 못 얻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IPO 할 때 자본금으로 IPO 한 100억 중에서 고주로 한 50억 정도는 회수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플랜이 세운다면 요거는 또 요거대로 별도의 NPV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1억을 넣고 차입에서 2억을 넣는데 차입을 1억 정도 했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돈은 1억이 들어갔고 이때 이제 이런 것들 차입 갚고 뭐 이자 갚고 뭐하고 하면 나한테 떨어진 돈은 얼마다. 이랬을 때 나의 밸류는 뭐 29억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도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F랑 FCFE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프리캐시 플로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갭에서 그러니까 갭이라 하면 이제 회계 기준인데 손익계산서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항목들을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같은 것들을 다 현금화해서 실제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자산을 샀던 아까 50억짜리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넣어주고 그 외에 이제 순운전 자본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 요거를 일단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 대한 프리캐시 플로우도 있고, 에쿼티에 대한 프리캐시 플로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CF 방법은 사실은 이런 기업 투자나 뭐 기업 가치 평가에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역시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가격 같은 경우도 채권은 저희가 돈을 빌려주면 이제 이자를 받겠죠. 네, 이 이자를 뭐 쿠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쿠폰을 할인해서 실제로 채권 가격을 매긴다든지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 배당금을 할인해서 네, 실제 가치를 매겨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제 비단 뭐 회사나 막 이런 것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상업부동산 뭐 이런 것들의 밸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포괄적으로 이런 현금으로 할인법 DCF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밸류에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DCF는 깔려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DCF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완적 수단으로 멀티플을 쓰는데 스타트업은 워낙 이 DCF 자체가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멀티플이 좀 우선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4월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중에서 DCF를 실무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이제 회계사들의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일이 좀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DCF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평가가 됐겠구나. 아니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아까 모델 엑셀 파일을 받아보셨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런 건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해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크로스파이낸스 이번 달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DCF에 보셨던 그 WACC, 우리 할인율을 어떻게 볼 거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이런 관점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월간 크로스파이낸스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